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 210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전 세계에서 107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170배, 캐나다가 99배, 미국이 98배, 중국이 95배에 이르고 좀 작다는 일본이 3.8배, 독일도 3.6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 영토는 11.3제곱킬로미터가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남도 영토는 지난 10년간 약 101제곱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의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올림 안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년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땅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국토 면적 대비 간척지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 중 10%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호수나 강입니다. 실제 육지 면적은 그보다도 작은 33,481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중 17%, 즉 7,000제곱킬로미터가 간척으로 얻은 면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25%는 해수면보다 낮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물에 잠길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영토인 독도 바로 아래에 자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해양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독도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다는 아직까지도 그 속살을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수산자원을 얻는 곳이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좁은 육지를 가진 국가가 영토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섬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을 말하는데 이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작은 섬을 넓히거나 바다 아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공섬 때문에 분쟁을 겪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 치열하게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입니다. 중국 본토 연안에서 약 100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암초 및 산호초 약 200여 개가 군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중 7개 암초에 강제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죠. 이 외에도 수비암초, 파이어리 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만든 후 활주로와 군인 막사를 지어 이곳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 지역은 중국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영해로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에서 12해리가 중국의 영해로 편입되고 여기부터 370.4km에 해당하는 200해리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됩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본토 연안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지역에 인공섬을 지은 후 이곳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해양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를 차지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인공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를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는 중입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간조시의 2m, 만조시의 30cm도 되지 않은 높이의 작은 바위 하나를 일본의 최남단 영토라며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었죠. 파도에 마모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UN 대륙봉 한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 암초를 섬이라는 의미의 오키노토리 시마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청원이 효과가 없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UN 해양법 제121조에 따르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몰 방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등기상 면적이 고작 9제곱미터에 불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역시 UN 해양법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지역이 일본의 섬으로 인정되면 여기부터 12해리의 영해가 생기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겨납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 영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어진 약 40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양 영토가 확보되죠. 다만 위법 제60조 8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섬은 될 수 없고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지만 유엔 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인공섬이 아니라 산호초를 키워 섬으로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독도 얘기를 하다 말고 이렇게 장황하게 인공섬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최근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독도의 크기를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는 언론에 노출된 사진으로만 독도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바다 위 독도의 면적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섬 89개를 합쳐 18만 7,554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해양 영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도는 절대 작은 섬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 잠긴 영토를 면적으로 바꾸면 그 크기가 무려 70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즉 바다 위 독도 면적의 무려 3,500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영토가 바다 아래에 있고 바다 위 드러난 높이는 동도 98m, 서도 168m지만 바다 밑에서 높이를 재면 2068m로 1947m의 한라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섬 하나라는 노래 가사처럼 독도는 외로운 섬도 아닙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아래에도 산이 있는데 이를 해산이라 부르는데 독도 인근에는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등등 1000m가 넘는 해산 4개가 있습니다. 동도는 처음 독도를 정벌한 신라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따서 이사부길, 서도는 함부로 독도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까지 찾아가 알린 안용복의 이름을 따서 안용복길로 지었죠. 그런데 한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 안용복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인공섬으로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 근처 바다에는 노맨스 포트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원래 요새였습니다. 186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포츠머스항을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만들어진 군사용 인공섬인데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덴마크 역시 인공섬을 건설 중인데요. 지난 2021년 덴마크 의회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유틀란트 반도 해상에 11,153제곱미터에 달하는 에너지섬을 2033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축구장 18개 크기로 계획된 이 인공섬에는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약 38조 원을 투입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무려 400개 넓이의 거대한 인공섬도 세워집니다. 덴마크 의회는 리네트 홀름이라는 명칭의 약 2.6제곱킬로미터짜리 거대한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인공섬을 위해 흙 8천만 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207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인공섬에는 3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전철이 시내로부터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선례로부터 힌트를 얻은 반크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을 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지가 생겨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동해바다 아래 깨끗한 해양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한 일본의 해양 영토 침략 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해양 영토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등을 포함해 부르는 용어로 영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일본이 우리 해양 영토에 대한 침략을 시도한다면 최일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 영토 하나를 넓히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 영토 확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반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반크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와 해양 영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문 한국지도 1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를 비롯 안용복 해산, 왕돌초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서해, 남해, 동해에 숨겨진 우리 해양 영토를 담았죠. 특히 안용복 해산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에 위치한 해산으로 국제해저지명 소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 마라도 남서쪽 이어도에 하나, 신안 가거초와 옹진 소청초에 각각 하나씩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있지만 동해는 그 지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여의도 땅 2배 크기의 광활한 수중암초, 왕돌초의 과학기지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해는 수심이 얕은 서해나 남해와 달리 평균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심해 연구에 적합할 뿐 아니라 특히 왕돌초 부근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어종이 풍부합니다. 이에 울진군은 왕돌초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여러 계획을 진행 중인데 현재는 해중생태과학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됐죠.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울진군과 함께 울진군의 심해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바다를 잘 통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민족은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물론 바다라는 존재가 있어야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 것인데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최소 1개 이상의 다른 국가를 거쳐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내륙 국가는 달리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흔히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바다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 쌓여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처럼 미래 자원의 보고인 우리의 해양 영토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나노칼슘 할인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워낙에 독보적인 기술로 탄생한 칼슘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이 20년도 전에 완성됐지만 유사 제품 또는 추월 제품이 등장하지 않아 식약처가 모방 불가능과 세계 최초 광고 심의를 허락해줬습니다. 칼슘의 경우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섭취해야 하지만 우유나 멸치 등은 분자가 너무 커 흡수가 어렵고 기존의 칼슘 제품 역시 흡수율은 높을 수 있지만 역시 분자가 큰 관계로 우리 몸이 전부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칼슘의 경우 적혈구보다 1000배 작은 나노 크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높아 먹는 족족,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혹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하시면 역대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